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이번 주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는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벌써 8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내일 열리는 9차 변론 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최후 입장을 듣겠다,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좀 어떤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8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이 되었고 8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변론 과정을 보자면 치열하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자면은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변론의 춘 줄기라고 볼 수 있는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 그리고 이 재판의 종반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측에서는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 국무회의의 심의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부분과 더불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국회에 대한 봉쇄,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한 바와 같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그 목적의 정당성,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 없다는 점을 특히 지금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일부 증언들이 충돌하는 부분들,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메모 존재의 어떤 신빙성 부분이라던가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다는 점을 이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봅니다. 예, 10차까지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 10차 변론 기일은 좀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헌재가 아직 답을 안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마 내일 진행될 9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서 연장을 해줄지, 연기를 해줄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지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이 20일에 이 헌법재판은 오후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오전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공판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진행될 이 형사재판 과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는 일종의 계획표를 재판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석 의무가 없다고는 하나 방어권 보장의 측면 그리고 이날은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진행이 예정입니다. 네. 이 구속 취소는 앞으로의 이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아니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그럴 상황도 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헌법재판을 조금 밀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도 없다는 점, 오전과 오후로 시간이 나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증인신문이 20일에 잡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기회 변경 없이 20일에 10차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기일을 바꿔달라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이 국회 건물에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이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거의 직후에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런 영상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CCTV 영상이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 이 영상을 보자면은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직후 한 5분 정도 후에 지하 1층에 이제 계엄군 7명이 이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단전 단수 부분을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고 실제로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은 곽정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단독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지시였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CCTV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증언들의 모순되는 부분이 이것으로 바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국회에 대해서 계엄군이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는 점은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이 그런데 아직 증거로는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 측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이 채택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가 이제 주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곽정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휘의 권한에 따라서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런 취지의 증언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영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보이고 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전에 곽정근 전 사령관이 했던 증언 내용과 대부분 좀 부합한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이 계엄군이 당시에 차단기를 뭔가 내리는 장면 그리고 국회 지하 1층, 국회 건물 지하 1층이 단전이 되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단전 조치를 했더라도 어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논리적인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언급 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설령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직접 내리고 이것이 수행이 됐다고 해도 이런 단전 단수와 같은 부분이 지금 국회의 어떤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 1층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이것이 국회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시행된 것이지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국회는 만약 이 단전 단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결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런 단전 단수야말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해당 증언이나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미 있었던 증언과 덧붙여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했던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추가로 지정된 10차 변론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 인물들 중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 하고 이번 10차 변론에서는 이 증인들과 함께 어떤 핵심 쟁점이 얘기가 될까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차례는 이제 증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채택된 증인인데요. 예. 결국 국무회의의 과정,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그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는 이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결국 특정 인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보좌관이 이걸 다시 받아 적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기억에 의존해서 보좌관이 적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메모의 진위 여부, 이 메모의 신빙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해당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그 체포 지시와 그 명단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두 차례 동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출석 여부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 국회에 이 경찰 병력들을 실제로 투입했던 그 수장으로서 이 투입의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안전한 관리 측면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조지호 전 청장이 과연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인지 아니면 네. 출석할지 여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증인 3명은 오는 20일이죠. 목요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 우선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증인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경찰 조사라든가 여러 과정 속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을 보면 있던 일을 그대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도 있었고 증언을 하지 않은 증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는데 한 총리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제 증언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무회의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으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예.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증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무회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할지가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것이 분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현장 상황을 좀 증언해 주리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어떤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으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의 교환 그리고 의견들의 개진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인원들이 있었는지 찬성한 인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현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홍장원 전 차장은 역시 체포조 메모 얘기가 좀 핵심일 텐데 홍장원 전 차장은 한 차례 진술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조태훈 국정원장이 홍 차장의 진술을 거의 전면 부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반박에 또 한 번 재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사실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메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의심한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어떤 시간에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를 하지 못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한다면 어떤 그 진술이나 증언의 모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이어가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메모의 진위 여부, 실제로 여인현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넣으라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여인현 전 사령관이 불러준 그 멤버, 어떤 핵심 인원들에 대한 정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이런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과 조태용 원장 사이의 증언이 계속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당시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도 만약에 헌재에서 요청을 하면 CCTV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헌재가 뭐 이런 CCTV에 대한 요청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자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해당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이제 국정원 공간 밖에서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공간에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요. 이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 진술이 있자 홍장원 전 차장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은 본인의 이 이동 동선 전 과정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 오히려 이렇게 또 역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명한다면 지금 제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지금 이 메모의 진위 여부 자체가 어떤 유죄 무죄를 가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이느냐 아니면 더 신빙성을 낮추느냐 하는 그런 부수적인 자료로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의 존재가 완벽히 입증돼야 된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작성이 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그런 사정들이 존재하는가 정도의 확인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재판에서 당연히 이 메모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진위를 확인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정확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체포 명단에서부터 수거, 폭파, 사살 내용까지 심지어는 담겨 있거든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좀 시도가 됐는지 여부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위법성을 가를 쟁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메모는 이 수첩은 어떻게 좀 판단이 될까요? 이 메모, 이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는 좀 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 수첩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보자면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일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살, 체포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시간이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그 줄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어떤 단편적인 내용의 어떤 그런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문장들의 내용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메모라는 것의 어떤 신빙성, 특히 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려고 했으며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함께 계획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재판부에서 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모나 수첩이 어떤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스모킹건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모나 수첩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 수첩의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기도 했지만 오로지 그 수첩만이 어떤 내용의 전부일 때는 이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부에서 해당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어떤 신빙성을 가르는데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9차, 10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기일을 소화하고 나서 이제 선고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임명했어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8인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9인 체제로 이 사건도 심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8인 체제로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조계에서는 어떤 전망이 좀 우세한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은혁 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은 이제 크게 보자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다퉈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서 어떤 이런 임명권, 국회에서 이 후보자를 추천할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권한쟁의로서 다퉈지고 있고 지금 최종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선고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만약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 자체로 바로 또 마은혁 재판관이 또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권한쟁의에서 이런 판단을 받은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또 임명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계속 또 임명을 이룬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점이 문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진행 중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변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시간은 1, 2주 정도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이 좀 늦어진다거나 뭐 임명이 늦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면은 현재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해서 이 부분은 언제 선고가 날지 이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에서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떤 결심일지는 사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가장 좀 유력하게 추정되는 게 대리인단 총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총사퇴든 혹은 다른 조치든 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층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 재판만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떤 증인 신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박탈됐다는 측면에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는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사실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일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현 시점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면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사실 변호인단이 현 시점에서 총사퇴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변론을 이끌어가기 매우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변호인단이 다 사퇴를 한다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심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한다면은 시간이 또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뭐 변호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변호인이 모두 사임을 해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 탄핵 심판이라는 굉장히 차대한 그런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인 없이 결국 선고까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또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면 방어권을 또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양측 모두 이 카드는 쓰는데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오늘 정식 변론이 있었거든요. 이 탄핵 심판의 쟁점은 뭐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문제 삼으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중립 부분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탄핵 사유였는데 이에 반해서 또 이것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이다.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줄 탄핵이다. 이런 또 주장이 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의혹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도 궁금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탄핵 심판과 동떨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탄핵 소추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혹과는 별개로 이 탄핵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의 중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결국 김영선 전 의원과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일명 이제 이 사건의 최초로 좀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강혜경 씨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서 일종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도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 기밀을 이제 부정하게 활용한 점이라던가 회계 장부에 대한 누락 부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사건의 발생 행위지가 서울이라는 측면을 감안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창원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옮긴 부분은 일단 이제 가장 큰 조직이 큰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특검 같은 부분들을 이미 생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밝힌 입장으로는 이 대부분의 관련자들의 지금 주거지가 서울이고 행위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관할에 따라서 옮긴 것이다라는 지금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